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다. 모두 잘 들어라. 왕실을 지켜야 한다. 오호, 이 서늘한 기운은 무엇이냐? 내 폐부가 다시 열리는구나. 주상전하, 정신을 차리옵소서. 전하, 정신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강령전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흙먼지가 숨통을 죄어오는 가혹한 형틀과도 같았지요. 조선의 제21대 임금 영조, 팔순을 바라보는 노년의 왕은 지금 용상 위에서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얀 모시수건이 왕의 입가를 스칠 때마다 붉은 핏기 대신 누런 먼지와 가래가 섞여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는 어이와 상궁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그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왕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주상전하께서 큰 변이라도 당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가 궁궐 담벼락을 타고 소리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를 듣다입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계신 곳의 하늘은 좀 맑은지요? 요즘 부쩍 심해진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목이 칼칼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시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전국 팔도 어느 고즈넉한 댁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요? 계신 곳의 날씨나 혹은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환절기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살짝 귀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우리 채널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자, 이제 다시 시간을 거슬러 18세기 어느 봄날의 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도 가혹했습니다. 겨울 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일어난 흙먼지는 서풍을 타고 날아와 대궐의 기와지붕을 뿌옇게 덮어버렸지요. 임금은 연신 헛기침을 하며 창문을 닫으라 명했지만 창호지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그 미세한 흙냄새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주상은 평소 소식을 하며 건강을 돌보기로 유명한 분이었으나 세월의 무게와 가혹한 날씨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어깨는 눈에 띄게 좁아졌고 용안은 누렇게 뜬 채로 식욕마저 잃어버렸으니 이를 지켜보는 내원의관들의 가슴은 타들어만 갔습니다. 전하, 내의원에서 올린 감히 귀비탕을 좀 드셔보심이 어떠하옵니까? 어이의 간곡한 청에도 주상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탕약에 쓴 맛조차 이제는 혀끝에서 맴돌 뿐 도무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나른하게 쏟아지는 춘공증은 임금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고 정사를 돌봐야 할 낮 시간에도 왕은 자꾸만 눈꺼풀이 내려앉는 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기운이 바닥을 드러내며 배뱉는 마지막 신음과도 같았지요. 주상의 눈앞에는 수십 년 전 어린 시절 보았던 어머니 숙빈 최 씨의 뒷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무수리 출신으로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물을 깃고 빨래를 하며 겪은 그 모진 세월의 고통이 이제는 늙어버린 자신의 뼈마디마다 스며드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소자의 몸이 왜 이리 무겁단 말입니까? 백성들은 이 가뭄과 먼지 속에서 어찌 숨을 쉬고 산단 말입니까? 임금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먼지 앉은 탁한 공기뿐이었습니다. 이때 내의원 제조가 조심스럽게 어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첩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전하, 세종대왕 시절부터 내려오던 비방 중에 제호탕이라는 것이 있사옵니다. 이는 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기를 내리고 위를 편안하게 하며 특히 지금처럼 숨쉬기 힘들고 나른한 때에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제호탕이라, 그것은 정오의 햇빛을 머금은 황금빛의 이슬과도 같은 그 약차가 아니냐. 주상은 흐릿한 눈을 들어 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호탕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메마른 목구멍에 침이 고인다는 착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약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매육이라 불리는 집불에 훈중한 매실을 잘게 다지고 거기에 초과, 사인, 백단향 같은 귀한 약재를 섞어 꿀과 함께 졸여내야 했죠.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긴 시간과 정성, 그리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인내심이 빚어내는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내의원에 부엌인 약방은 그날부터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명의 나인들이 매실에 씨를 발라내고 약재를 절구에 찢는 소리가 낯을 가리지 않고 울려 펴져 나이 지긋한 제조 상궁은 눈을 부릅뜨고 약탕관을 지켰지요. 불씨 하나, 연기 한 자락도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단속하며 그녀는 주문처럼 외쳤습니다. 이것은 주상전하의 숨구멍이다. 이것은 조선의 기운을 다시 살리는 생명수다. 나인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매캐한 한약 냄새와 꿀의 달콤한 향기가 궁궐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 시각 주상은 홀로 침전에 앉아서 창밖에 빛 빠진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 나라의 지존이라 불리면서도 정작 내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저 떠다니는 흙먼지 하나 막아내지 못하는 이 무력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왕은 자신의 손등에 돋은 건버섯을 가만히 쓸어 보았습니다. 한때는 말 위에서 호령하던 기백이 있었고 노론과 소론의 그 지독한 당파 싸움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강철 같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의지마저 갉아먹었고 이제 남은 것은 숨쉬기조차 힘겨워하는 한 노인의 육신뿐이었습니다. 임금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한이 밀려났습니다. 먼저 보낸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먼지처럼 가슴에 쌓여 기침을 유발했습니다. 목이 탄다. 물 한 모금만 주게. 왕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습니다. 상궁이 급히 물을 가져왔지만 왕은 그것을 밀쳐냈습니다. 그저 맹물로는 이 지독한 속가심에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왕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막힌 길을 뚫어주고 흐릿해진 정신을 번쩍 들게 할 강력한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내의원에서 들려오는 절구 소리가 왕의 귀에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쿵, 덕, 쿵, 덕. 마치 죽어가는 조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처럼 느껴졌지요. 드디어 약방의 문이 열리고 제조 상궁이 조심스럽게 작은 백자 항아리를 받들어 올렸습니다. 오랜 시간 불 위에서 고아진 약재들은 이제 진득하고 검은 고의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숟갈 떠서 차가운 우물물에 풀어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탁하고 건던 액체가 물을 만나며 순식간에 맑고 투명한 황금빛으로 변해갔던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어두운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오는 찬란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방 안 가득 백단ян의 은은하고 깊은 향기가 퍼져나갔고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코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주상전하, 제오탕이 완수되어 싸웁니다. 부디 한 모금 드시고 기력을 차주소사. 은쟁반 위에 놓인 옥사발 속에서 황금빛 액체가 찰랑거렸습니다. 영조는 떨리는 손을 뻗어 사발을 잡았습니다. 사발을 통해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이 손바닥에 열기를 식혀주었지요. 영조는 천천히 사발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첫 모금이 혀끝에 닿는 순간 알싸하면서도 달콤하고 동시에 가슴속을 얼음물처럼 시원하게 훑고 지나가는 그 강렬한 감각에 영조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 말이냐? 임금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 제호탕은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먼지를 씻어내듯 아래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순간 영조의 머릿속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선광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궁궐 뒷마당에서 보았던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의 향기, 그리고 그 꽃 위로 떨어지던 맑은 아침 이슬의 감촉. 지독한 권력의 암투와 자식을 죽여야 했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순수한 생명력이 한 잔의 제호탕을 통해 다시금 영조의 몸속으로 수혈되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다시금 서늘한 빛이 돌기 시작했고 굽었던 허리가 서서히 펴졌습니다. 내의원 의관들과 상궁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호탕으로 잠시 기력을 회복한 주상 앞에는 더 큰 시련과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과연 이 황금빛 음료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이며 영조는 이 힘을 빌려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불을 보거라, 불을. 불씨 하나가 주상전하의 기력을 결정짓는 법인데 어찌 그리 눈꺼풀을 무겁게 두느냐. 내의원 약방 서정궁의 서슬퍼런 호통이 화덕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약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어린 나인들은 겁에 질려 마른 침을 삼키며 부채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화덕 안에서 타오르는 숯불은 붉은 혀를 내밀며 약탕관을 핥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검은 보석과도 같은 약재겔이 서로의 몸을 녹이며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밖에는 여전히 지독한 흙먼지가 성벽을 타고 넘어와 숨통을 조이고 있었지만 이곳 약방만큼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온갖 귀한 약재들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향기가 자욱한 안개처럼 깔려 있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속이 아릿하면서도 뻥 뚫리는 기묘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제호탕을 만드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오매육이라 불리는 훈증한 매실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오매는 일반적인 매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덜 익은 푸른 매실을 따다가 볏짚 태운 연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 번을 말리고 쪄내야 비로소 그 빛깔이 까마귀처럼 검게 변하는 법이지요. 나인들은 매실의 씨를 하나하나 발라내며 손끝이 까맣게 물드는 것도 잊은 채 매달렸습니다. 그 끈적하고 시큼한 냄새가 옷소매에 배어 콧끝을 찔렀지만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매실 조각 하나가 주상전하의 막힌 기운을 뚫어줄 소중한 약재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손길은 흡사 신주단지를 모시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경건했습니다. 매실의 씨를 발라내는 작업은 결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실 속에 숨겨진 생명의 정수를 추출해내는 수행과도 같았지요. 매실의 과육이 으깨지지 않도록 얇은 칼끝으로 껍질을 갈라내고 그 안에 단단히 박힌 씨앗을 돌려 뺄 때마다 나인들의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땀방울이 혹여나 약재에 섞일까봐 수건으로 머리를 질질 동여맨 고습은 차라리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린 나이는 문득 고향에 계신 노모를 떠올렸습니다. 지난 여름 배앓이를 하던 자신에게 매실물을 타주며 등을 쓸어주시던 그 투박한 손길이 지금 주상전하께 올리는 이 제호탕에 고스란히 담겨야 한다고 소녀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오매가 준비되면 이제 그 뒤를 잇는 것은 초가와 사인 그리고 백단향이라는 귀한 보물들입니다. 초가는 그 모양이 타원형으로 생겨 겉껍질이 거칠지만 그 속에 담긴 향은 막힌 위장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힘이 있지요. 사인은 또 어떻습니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비위의 습한 기운을 없애주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단향은 인도에서 건너온 향나무의 심재로 그 향기가 워낙 깊고 멀리 가기에 예부터 신선의 향이라 불렸습니다. 이 약재들을 곱게 가루내는 절구 소리가 약방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쿵, 덕, 쿵, 덕. 그 일정한 장단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힘찼습니다. 어인은 눈을 감고 그 절구 소리의 깊이를 가늠했습니다. 약재가 너무 거칠면 목넘김이 좋지 않고 너무 고우면 그 본연의 힘이 사라지는 법이지요. 그는 직접 절구통 앞에 다가가 가루의 입자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지문 사이에 박히는 곱디고 온 약재 가루들은 마치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어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화덕의 온도를 살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인 꿀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성질이 다른 약재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보해주는 보약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화덕 위의 솥에서는 최상품의 토종꿀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꿀의 색깔은 짙은 호박색이었고 그 표면에는 황금빛 거품이 일렁이며 달콤하고 진득한 향기를 토해냈지요. 여기에 미리 준비한 오매 가루와 초과, 사인, 그리고 백단향을 차례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가루가 꿀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약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묵직해졌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어줘야 합니다. 너무 빨리 저으면 공기가 들어가 맛이 변하고 멈추면 바닥이 타버려 공든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상공의 손목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주걱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걱이 솥바닥을 긁는 소리는 마치 먼 옛날 전설 속의 용이 잠에서 깨어나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검고 끈적한 고가 형성되면서 향기는 더욱 농익어 갔습니다. 새콤한 매실의 향과 알싸한 초가의 향기,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하는 백단향의 향기가 꿀의 달콤함에 녹아들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막힌 향연을 벌였지요. 이 향기를 맡으면 도성의 그 지독한 흙먼지도 가슴속에 응어려진 시름도 단번에 씻겨내어 갈 것만 같았습니다. 약방 바깥에서는 이를 시기하듯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솥안의 황금빛 소용돌이는 흔들림 없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 시각 강령전 침전에 누운 주상 영조는 약방 쪽에서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미세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아하, 이 향기는... 왕은 눈을 감고 코끝을 자극하는 그 시원하면서도 묵직한 향기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양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 백성들의 정성이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육신을 붙잡아 매려는 조선의 의지였습니다. 왕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아직 제호탕이 완성되려면 멀었지만 그 향기만으로도 폐부 깊숙한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여윈 가슴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과인이 살아야 한다. 과인이 살아야 저 먼지 속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단비를 매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임금의 뇌리에는 수많은 백성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을 보며 울먹이던 농부의 얼굴, 먼지 가득한 장터에서 기침하며 보찜을 나르던 장군의 모습. 그들은 왕인 자신을 믿고 오늘을 견디고 있는데 어찌 임금이 춘곤증과 나약함에 취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영조의 가슴속에 다시금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호탕이 주는 기운이기도 했고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다시금 타오르는 불꽃이기도 했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호탕이 올 때까지, 아니 조선의 기운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자신은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약방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중탕이 시작되었습니다. 꿀과 약재가 섞인 고를 단지에 담아 끓는 물 속에 넣고 은근한 불로 다시 한번 고아내는 과정이지요. 이 과정이 무려 1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나인들은 교대로 불을 지키며 졸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누구 하나 바닥에 눕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혹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기나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 왕의 수명을 연장해달라는 간절한 기원문처럼 들렸습니다. 약탕관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진한 암갈색의 보석 같은 고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을 흡수하는 듯 하면서도 스스로 은은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지요. 어이가 작은 숟가락으로 그 고를 아주 살짝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순간 어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큼함이 혀를 깨우고 달콤함이 목을 달래며 마지막에 남는 백단향의 서늘함이 머리끝까지 관통하는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성공이다. 전하를 살릴 제호탕이 드디어 완성되었구나. 어이의 외침에 약방하는 환희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까매진 손을 맞잡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이는 서둘러 백자 항아리를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이 생명의 정수를 주상 전하께 전달해야 하는 마지막 임무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아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항아리의 온도가 어이의 심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약방문을 박차고 나가 강령전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탁했지만 어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조선의 새로운 아침이 황금빛 항아리 속에 담겨 용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발이 입술에 닿는 순간 영조는 억겁의 세월이 단 한 방울에 응축된 것 같은 서늘하고도 묵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옥사발의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이 메말라 비틀어졌던 임금의 입술에 닿자 마치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에 첫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전율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일었지요. 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한 모금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이켜자 오매옥의 시큼함이 먼저 혀끝의 미뢰를 하나하나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꿀의 묵직하고 진득한 달콤함이 타들어가던 목구멍의 근육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내려갔고 마지막으로 남는 백단향의 서늘한 향기가 콧속을 타고 뇌리까지 관통했을 때 영조는 자신도 모르게 아 하는 깊은 탄성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막혔던 조선의 혈맥을 뚫어주고 먼지로 가득 찼던 폐부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신비로운 영약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전하, 천천히 드시옵소서. 용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서서히 그 기운을 온몸으로 받으셔야 하옵니다. 어이의 간곡한 목소리가 귓가에 멀게만 들렸지만 주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황금빛 액체가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흙먼지를 씻어내듯 아래로 흘러갈 때마다 왕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수십 년 된 응어리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던 그 지독하고 가시도 친 듯한 통증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서늘하고 맑은 기운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왕은 사발을 잠시 내려놓고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이제야 내가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갈라진 쇳소리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맑고 쩌렁쩌렁한 한나라의 지존다운 위엄이 침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주상의 눈동자는 이제 촛불의 미세한 흔들림조차 꿰뚫어 볼 만큼 명징해졌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창호를 활짝 열어젖히자 여전히 뿌연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지만 주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먼지 너머의 세상을 뚫어지게 응시했지요. 먼지 속에 기침하며 힘겹게 밭을 일구는 늙은 농부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보였고 숨가쁘게 보찜을 나르며 눈을 비비는 저잣거리 장꾼들의 고단한 삶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잠을 포기하고 불꽃 앞에서 밤을 지새운 내의원의 어린 나인들의 까맣게 탄 손끝이 왕의 망막에 박혔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처절하게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구차하게 연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이 나라의 거대한 숨구멍이 되어 저 먼지 속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운명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낀 것이지요. 내가 어찌 이리 나약하게 앉아만 있었단 말이냐. 저 먼지 구덩이 속에서도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을 견디고 있는데 이 나라의 업이라는 자가 춘공증과 육신의 고단함에 취해 있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로다. 영조는 곁에 석상처럼 서 있던 제조상궁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까매진 손톱과 피로로 붉게 충혈된 눈이 왕의 가심을 송곳처럼 찔렀지요. 이 약을 다리느라 너희들의 수고가 참으로 컸다. 너희들의 그 지극한 정성이 과인의 폐부에 박힌 먼지를 씻어냈으니 이제 과인이 그 정성에 답할 차례다. 왕은 곧바로 어명을 하기를 지시했습니다. 기운을 되찾은 왕의 분놀림은 거침없이고 힘이 넘쳤습니다. 가뭄과 황사로 고통받는 경기와 호남 지역의 세금을 즉각 감면하고 궁궐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기관지에 좋은 약재와 맑은 물을 나눠주라는 파격적인 교지가 내렸습니다. 황금빛 제호탕 한 잔이 조선의 멈춰가던 정치를 다시금 힘차게 돌리는 고귀한 윤활유가 된 셈입니다. 이날 이후 영조대왕은 무려 83세라는 나이까지 장수하며 조선의 임금 중 가장 오랫동안 용상을 지키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많은 학자가 그의 장수 비결로 철저한 소식과 규칙적인 생활을 꼽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매년 단오가 되면 내의원에서 정성껏 올리던 이 제호탕이 있었습니다. 여름의 길목인 단오가 되면 임금은 직접 제호탕의 맛을 보고 이를 곁에서 보필하던 신하들과 기로소의 대신들에게 하사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증을 푸는 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땀방울을 모아 만든 정성이니라. 너희는 이 시원한 향기를 마실 때마다 백성들의 숨소리를 잊지 말라. 그 황금빛 액체는 단순히 더위를 쫓는 음료를 넘어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이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상징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어르신들, 세월이 흘러 오늘날의 우리는 에어컨 바람 아래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날이면 문득 그 옛날 내의원 약방에서 풍겨나오던 그 깊고 은은한 백단향 내음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기계가 찍어낸 차가움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30번 넘게 닿고 불씨 하나에 정성을 다해 밤을 지새운 그 사람의 맛 말이지요. 영조대왕이 그토록 아꼈던 제호탕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정화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내 몸을 돌보고 내 곁의 사람을 챙기는 그 투박하지만 위대한 정성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옛 기억을 떠올리셨는지요?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비바람과 모진 먼지를 온몸으로 견뎌오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진한 제호탕 한 잔이 아닐까 합니다. 어르신들의 그 깊고 그윽한 연륜의 향기가 우리 사회의 탁한 공기를 맑게 해주고 계시니까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달빛이 정겹습니다. 부디 영조대왕이 느꼈던 그 시원한 제호탕의 기운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들어 평안한 잠자리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오래된 이야기, 어르신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깊은 눈으로 보면 이 역사의 순간들이 또 얼마나 다르게 보이시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추억이나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지혜가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의 품격을 높여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늙은 이야기꾼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꼭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목 건강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제가 더 재미난 이야기를 오래도록 들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도 더 깊고 맛깔나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